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고요? 2020년도 학습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를 잘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2020년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저에게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장은 총 2개입니다. 자, 1장은요, 공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을 맺었죠. 당연히 아셔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최소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아야지만 뭘 세울 수 있다?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자, 어떻게 출제되는지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고 알겠죠? 다 거기다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대책까지 세워 드리거든요. 이 강의를 보시면은요. 근데 실제 이건 제가 세운 대책이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출제 경향을 설명할 테니까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탑쌤이라는 것을 졸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요. 박재정이죠. 박재정 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저의 합격 커리큘럼입니다. 그렇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2019년도에 나름 성과 괜찮았습니다. 자, 물론 문제가 좀 쉬웠죠. 2019년도에는요. 자, 쉬웠어도 제가 가르치는 분들은 충분히 95점 이상 95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85점도 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자 80점대는 무조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히 잘 따라오시면은요. 자, 2020년도에 이 정도의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장 공무원 국어의 출제 경향 및 대책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표인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의 표입니다. 무려 몇 년치? 5년치.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자, 이거 잘 봐두십시오. 국가직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지방직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서울시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짝 다르죠. 자, 살짝 다릅니다. 자, 우선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면 국가직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은요, 총 3개, 공무원 국어는 총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 두 번째는 어휘, 세 번째는 독해입니다. 그 중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문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닌데. 실제 문법은요, 가르치면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뭘 어려워해야 되냐면요, 당연히 독해. 야, 얘는 철저하게 암기거든요, 암기. 이 암기기 때문에 요거를 가장 어려워했으면 좋겠는데, 수험생들은요, 평소에는 이 어휘 파트를 공부 잘 안 합니다. 문법에 헉헉대죠. 근데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잘 감은 것은 바로 뭡니까? 문법 파트가 아니더라고요. 뭐? 어휘 파트. 이걸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자, 반드시 미리 어휘 파트는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자, 우선 문법 먼저 보겠습니다. 학교 문법, 어문 규정, 말, 문장 다듬기, 고전법 이렇게 총 4파트 나눠봤습니다. 근데 실제 크게 2파트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학교 문법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학교 문법과 어문 규정입니다. 아무튼 표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가직은요. 학교 문법 4문제. 나머지는 안 나왔죠. 그래서 문법 총 몇 문제? 4문제입니다. 이야. 20문제 중에서 4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8문제에서 6문제, 7문제가 거의 보편적으로 문항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2018년도에 5문제, 2019년도에 4문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3문제 나옵니다, 뭐 4문제 나옵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알아둘 문법들을 싹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 여러분 설명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2019년도에 몇 문제 나왔다? 4문제 나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어휘 파트 들어갑니다. 한자미 성 한 문제 한 문제 나왔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공무원 시험이 총 20문제 아닙니까? 그럼 독해 파트가 몇 문제? 15문제가 무려 출제됐습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오,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왜? 자, 실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해 크게 문학과 비문학, 독서라고 바꿔드리겠습니다. 독서. 이게 크게 2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 공무원 시험은요. 수능보다도 독해 파트는 쉽습니다. 수능과 비교는 하지 않겠지만 실제 수능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비교한다면 독해 파트는요. 수능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문법이 좀 어렵죠. 근데 문법의 문항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뭐다? 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해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자신감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아무튼 자 무려 독해 파트가 몇 문제? 15문제 출제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3문제. 아 이건 9문제다. 그렇죠? 11문제, 10문제 됐습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때 자 요거하고 요거를 합치면 이게 뭡니까? 58이죠.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몇 퍼센트? 58%가 독해 파트입니다. 문항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뭐다? 쉽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 시험이 무슨 시험? 공무원 시험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문법은요 비율이 30%죠. 됐습니까? 이건 평균 5년치를 평균했을 때 그렇다는 의미 되죠. 그리고 어휘 파트는 12% 괜찮습니까? 평균이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5년치. 합산하면 요 정도가 나옵니다. 이 말이고요. 자, 지방직 들어갑니다. 지방직은 요이 28%. 그 다음에 어휘 파트가 아까 국가직보다는요, 조금 비중이 크죠. 이 12%. 근데 21%니까 됐습니까? 아, 좀 비중이 커졌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어휘 파트가 비중이 크면 클수록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실제 문법 어휘 독해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장 어려운 게 뭐? 어휘. 왜? 이건 순전히 암기거든요. 이거는 100%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 누가 얼마나 많이 암기했느냐에 따라서 이 어휘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어휘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막상 나중에 자, 실제 내년에 국가직 시험을 딱 보기 전에 미 한 달 전 몰아쳐서 공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휘 점수가 잘 안 나오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휘 파트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평소에 조금씩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됐고요. 자, 독해입니다. 문학과 독서의 경우에는요. 33과 18을 묶어주면 이게 51이죠. 이야, 그래도 51%네. 이거 합쳐봤자 49%. 이야, 독해가 훨씬 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의 경량이 없잖아 이렇게 되게 맞습니다. 독해의 비중이 점점 커져. 그럼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번 해볼 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강의를 친 분, 수험생님들께서 2019년도 어떻게 나왔다고요? 95점, 95점, 90점, 85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론 제가 잘 가르쳐서다 이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독해 파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서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지방시 들어갑니다. 자, 서울시 들어갑니다. 서울시는요. 오호, 보십시오. 50이네. 이거 17%인데? 묶으면 33%.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서울시는요. 독해의 비중이 적다.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해의 비중이 적어.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의 입장에 서울시 문제의 경우는 실제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법이 많으니까. 근데 절대 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문법이 11문제죠. 2019년도. 근데 문법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법은 배우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배워주면요. 문법 문제 틀리지 않더라고요, 이거.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어휘가 한 문제네. 그러니까 해볼 만한 게임이었죠. 왜? 어휘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문법이 나오긴 나왔지만 실제 이 문법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볼 만하죠. 독해는 원래 수험생들이 잘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문제가 실제 국가직 지방직에 비해서 결코 어렵진 않았습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었고요. 솔직히 문제도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5점, 9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자, 종합해보면 알겠지만 자, 이겁니다. 자, 우선 5년치 평균입니다. 자, 국가직 문법 30% 출제, 지방직 28% 출제. 상대적으로 서울시는요. 문법이 가장 비중이 셉니다. 됐고요. 자, 어휘 파트 기호는 국가직은 12%, 지방직은 21%, 서울시는요 17%. 제일 세다, 그렇죠?
독해편은요. 국가직이 가장 셉니다. 지방직 51. 오, 삐깐데.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서울시는요. 독해가 조금 비중이 적다는 거.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하건대.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문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문법 가르치면 다 맞춰옵니다. 어문 규정 암기하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휘 파트는 제가 손댈 수가 없더라고요. 두꺼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 시험을 보죠. 매주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범위를 주죠. 범위를. 암기하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매주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저는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휘 계속 여러분들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법, 세 번째는 독해입니다. 독해는 오히려 수능보다 쉽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가장 중요한 어휘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자, 1번 어휘입니다. 출제 경향 및 대치. 이게 어휘 파트의 문제입니다. 속담 및 한자성어죠. 이게 속담이야. 속담과 관련 있는 한자성어를 물었습니다. 암기하면 문제 풀 수 있죠. 참고로 여러분 이 어휘는요. 이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 되거든요. 독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어휘 파트는 이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 이해 X 무조건 뭐해라? 누가 더 암기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혹시라도 이 문제 풀 수 있으면 찍어보십시오. 3부 이것은 서울시 9번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9번 문제. 혹시 문제의 답을 풀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9번 문제. 자, 서울시 9번 문제입니다.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성어를 짝진 것을 물었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를 물었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실제 이 언발의 오줌누기는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언발의 오줌누기. 같은 한자성어 뭡니까? 동죽방류, 하석상대, 상하팅석, 고식지기, 미봉책 이런 것들이 몽땅은 뭡니까? 언발의 오줌누기와 관련이 있죠. 근데 설상가사는 아니죠. 얘는 임시방편이라는 뜻입니다. 언발의 오줌누기는 임시방편. 근데 설상가사 뭡니까? 눈 위에 서리가 더해졌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이 없는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더라. 어휘도 암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저 같으면 한자성어 공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음절의 한자어 공부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풀이법 요 정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호가호의 무슨 말이냐죠? 남의 검사를 빌려서 위세를 부림. 만시지탄입니다. 때가 늦었음을 탄식한다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네. 실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요. 공무원은 항상 7월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0년도 시험을 보시려면은요. 2019년도의 7월부터는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언제 올까? 1월에 많이 오시죠. 근데 문제는 국가직이 4월 아닙니까? 1, 2, 3 석 달 공부하고서 3개월 정도를 공부하고서 시험을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시간 부족하죠.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 평균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2년 걸립니다. 2년. 평균.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평균입니다. 얘보다 더 많이 걸리는 분도 계시고요. 얘보다 더 적게 걸리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평균이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석 달만 합격한다?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진짜 악착같이 공부하시면요. 시간 쪼개서. 근데 좀 부족하긴 하죠. 3개월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입니다. 만약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은 1월부터 준비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1월에 딱 와가지고 어떤 거 생각이 들까? 만시지탄을 이야기하겠죠. 때가 늦었구나. 때가 늦었음을 탄식한다 뜻입니다. 절대로 이러지 마십시오. 알겠죠? 만시지탄 하지 마시고요. 설상가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목불식정은 아시죠? 이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의미가 무식하다. 목불식정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는 무식하다라는 뜻의 한자 성원입니까? 됐습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이 정도 알면 충분히 다 몇 번? 3번이란 답을 찍고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대비할까? 암기. 됐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한자, 또는 한자성어의 경우는 무조건 많이 암기하는 게 실제 좋습니다. 자, 또한 문제에 나오는 난이도를 보십시오. 호가호위, 만시지탄, 설상가상, 목불식정 정도는요. 웬만하면 다 아실걸요? 정상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으면 이 정도는 다 아십니다.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제 말씀 18번 문제인데 밑줄 친 부분에 한자,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쓸 수도 있어야겠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 음절에 한자가 나오거든요. 보통의 경우 이 음절에 한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음절에 한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3음절, 3음절, 4음절, 2음절이니까 다채롭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특이한 거였습니다. 실제. 보통의 경우는 이 음절의 한자어 정도가 문제 출제되니까 암기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한자 성어 나오고 이 음절의 한자어 정도 나오고. 됐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지방지 18번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서 내년에 2020년도에 지방지가 이렇게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음절의 한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세, 복불복, 대중요법, 경위라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시죠?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들은요. 한자까지도 한 번쯤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은 몇 번 같습니까? 이거 맞히는 분들은요.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1번입니다. 1번. 됐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요. 유명해서 치르는 세금이죠. 형세 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금 세자를 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 세자 쓴다고. 세금 세자. 형세 세자가 아니라 됐습니까? 그래서 유명해서 치르는 세금입니다. 대가입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당하는 불편, 곤욕. 이게 바로 뭡니까? 세금 아닙니까? 유명해서 치르는 세금입니다.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형세 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금 세자 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복불복, 대증요법, 경위. 한 번쯤 써본 단어죠. 낯선 단어가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은요. 처음 본 단어.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한 28살, 28년 살았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공무원 시험에 처음 봤어. 이런 것은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평상시에 많이 쓰는 것을 이거 한자가 뭐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조금씩 봐두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게 결정적으로 답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은 몰랐어. 얘만 알았어. 유명세 한번 써봤거든. 유명세 이런 식으로. 답 맞는 겁니다. 땡큐죠. 땡큐. 아무튼 여러분들 한자의 경우에는요. 실제 어휘 파트의 경우에는요. 평상시에 공부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면 자 대책 들어갑니다. 요게 제 어휘편의 교재의 구성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휘와 한자. 그랬을 때 요 정도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어휘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 아시겠죠? 자, 반드시 뭐해라?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계획을 이 계획이라는 것은요.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셔가지고요. 계획을 세우셨어? 그럼 꾸준히 뭐 하는 겁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실천하셨으면 뭐가 쌓일까? 어휘력이라는 게 쌓이겠죠? 당연히 어휘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휘편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아집니다.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수험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쓴 교재 안에 있는 어휘만 다 암기를 하면 맞힐 수 있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맞힐 수도 있고 맞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입니다. 왜? 복불복 아닙니까? 운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수험생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선 가장 기본은 기본수에 있는 어휘다. 암기해라.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면서 모의고사를 보든지 기출을 보든지 간에 시험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휘력을 쌓으십시오. 플러스 알파를 계속 공부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은 세워드려야 되니까. 얘가 기준. 됐습니까? 얘가 기준. 플러스 알파는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어휘력이 많이 쌓여서 어휘표 문제를 분명히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문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문법입니다. 문법. 품사 문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여보시오. 자,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품사 개수가 몇 개죠? 우리나라 품사 개수. 정답은 8품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8품사는 영어죠. 우리나라 품사는 몇 개? 9개. 9품사입니다. 9품사. 됐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9품사를 다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 제가 이 품사를 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어를 나누는 거거든요. 자, 품사의 정의가 단어들을요. 성질이 비슷한 어깨를 모아서 갈래를 지어놓은 것을 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단어도 성질이 끼리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묶었는데 8개로 묶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품사입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9개로 묶입니다. 그게 구품사입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그럼 단어를 어떻게 나누지? 뭔가 나누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기준점 들어갑니다. 단어를 나누는 기준점. 첫 번째는 형태입니다. 이거 오늘 강의했는데. 됐죠? 자, 두 번째는 뭐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미에 따라서 단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불변어. 두 번째는 가변어. 기능에 따라서는요. 불변어가 4개거든요. 자, 칸이 좁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체연, 수식어, 관계연, 독립어. 가변어는요. 용언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겠습니다. 자, 체연은 명사, 대명사, 수사. 됐죠? 수식어는요. 관용사, 부사. 관계어는요. 조사. 독립어는요. 감탄사. 용어는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게 몇 개? 9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뭘 묻는 겁니까? 품사 같은 것끼리 한번 짝 지어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됐죠? 품사가 같은 것끼리 짝 지어보십시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 괜찮습니까? 자, 무슨 문제냐면 9까지 1번 문제죠. 야, 9까지 1번 문제네. 자, 출발합니다. 자, 우선 성격이 다른. 이때 이 다른의 품사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수험생들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묶어서 답을 아예 없어서 찍을 수가 없었겠다. 왠지 다른 관용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 관용사가 아닙니다. 이때 다른은 품사가 뭐?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됐죠? 자, 이 니은은 뭐냐면은요. 나무가 잘 큰다라는 게 말이 되죠.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 홍수가 난다. 얘도 가능하네. 동사. 지금 제가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법을 이용해서 품사를 나누어 드린 겁니다. 성격이 다른다는 말이 안 되네. 형용사. 나무가 큰다는 것은 말이 되네. 동사. 홍수가 난다라는 거 말 되네. 동사. 답 몇 번 그래서 2번. 이런 식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허튼이라는 건 얘는 관용사입니다. 사랑이 아닌다 해서 이 아닌다는 보다 형용사. 괜찮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9가지 문제 답 몇 번? 2번은 이렇게 답 찍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문법을 조금만 배우면은요. 이 정도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요.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 오 선생님 진짜 짱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시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문법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처음 접하는 것이 바로 이 문법이거든요. 근데 어려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품사라는 단어로 물어봤는데 수험생들 중에서 품사를 처음 들어본 분도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어의 품사 개수는 몇 개야? 거의 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몇 개를 이야기합니까? 8개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영어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수준이. 근데 그런 분들이 공부하시면 이걸 다 맞힐 수 있다고요.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해볼 만한 싸움이니까.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 이거 성격이 다른 이때 다르는 형용사. 아까 말씀드렸죠? 동사, 관용사, 형용사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동사네. 답이네.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다음 품사는요. 내년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왜? 생각보다 문제 잘 나옵니다. 품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품사의 구분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품사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문장에서 얘는 품사가 뭐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맞힐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까지 있어야지만이 품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자, 해결식입니다. 학교 문법 먼저 정리. 자, 요거는 제 교재의 학교 문법과 관련된 구성입니다. 언어와 국어, 문법의 체계. 이게 포인트. 의문론, 형태론, 동사론, 의미론, 문법 지식, 담화론. 참고로 아까 품사 있죠. 품사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고전 문법, 올바르게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 몽땅 다 학교 문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학교 문법 문제 정도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어문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어문규정 문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뒤를 보여드리면 이게 한글 맞춤법 40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출제자가 너무 착했어. 왠지 아십니까? 얘를 줘버렸네. 다시 한번 얘가 뭐라고요? 한글 맞춤법 40항. 얘는 붙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땡큐지. 규정을 줘버렸네. 자, 실제 공무원 시험에는요, 규정을 잘 주지 않거든요. 근데 줬어. 그러니까 착한 출제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한글 맞춤법은요, 표기법입니다. 표기법.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섭섭지라는 이 친구의 원래 준말 말고 분말은 뭔지 아십니까? 섭섭하다에서 왔습니다. 섭섭하지. 이게 분말입니다. 흔타의 분말은 뭔지 아십니까? 흔하답니다. 됐죠? 익숙치의 원래의 말은 뭐다? 익숙하지입니다. 정결타의 본말은 뭔지 아십니까? 정결하다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어드리는 방법. 요것만 저에게 지금 현재 배워가도요, 이 강의를 본 게 아주 훌륭한 겁니다. 왜? 생각보다 문제 잘 나오거든요. 잘 보십시오. 하다를 기준으로 다 하다죠. 그럴 때 하다를 기준으로 앞에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뭐로 끝났습니까? 비읍이라는 자음으로. 이 비읍이라는 자음은요, 안 울림 소리입니다. 일명 무성음이죠. 하다를 기준으로 앞에가 뭐다? 무성음이네. 됐죠? 흔하다, 하다를 기준으로 얘는 니은이죠. 니은 자음인데 자음 중에서 뭐다? 울림 소리입니다. 얘는 유성음입니다. 익숙하지에서 하를 기준으로 기억은 뭐다? 안 울림 소리입니다. 얘는 무성음이네. 하다를 기준으로 니을 있죠. 얘는 뭐다? 유성음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본다면 이 두 개와 이 두 개를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다를 기준으로 이렇게 앞에가 울림소리 유성음일 경우에는요, 하가 다 떨어지지 않고요, 하에 아만 떨어집니다. 아가 생략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십시오. 어간의 끝음절 하에 아가 줄고라는 것은 앞 음절이 보일 때 울림소리일 때 아가 떨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남는다? 히읗이 남죠. 이것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올려서 거센 소리 될 때 그럼 거센 소리 좋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가 떨어지고 히읗과 디귿 만나면 티읕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뭐 된다? 흔타라고 줄어드는 겁니다. 맞네? 이해하시겠죠? 얘도 아가 떨어지고 히읗과 디귿 만나서 티읕 되는 겁니다. 정결타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가 이렇게 무성음의 경우에는 하가 다 떨어집니다. 뭐 담다? 섭섭지. 맞네? 다음 몇 번? 3번. 3번 어떻게 표기한다? 익숙지로 표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예. 하를 기준으로 앞에가 안 울림 소리일 때는요. 다 떨어진다고요. 얘는 익숙치가 아니라 보다 익숙집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 배우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왜? 실제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요, 좋은 게 있어. 수능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기출문제가 반복 변형됩니다. 기출문제에 비슷한 문제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왔더니 사이트에서 수험생들이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 국어? 기출문제만 열심히 해도 80점 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물론 너무 그분은 원래 그거 쓴 분은 국어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입니다. 기출문제를 열심히 문제 푸시면은요, 제가 봤을 땐 무조건 70점 이상 넘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최소한 80점 이상 넘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90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95점 부지기수로만 씁니다. 올해 시험 좀 쉽긴 했지만 솔직히 자 90점 85점 부지기수로만 씁니다. 됐죠?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다음 몇 번? 3번. 아무튼 이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어문규정 이런 겁니다. 됐죠? 이건 해설이니까 잠깐 보시고요. 됐고 자 다시 한번 어문규정 잘 보십시오. 아까 이거 사례 있었죠?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선택지를 보면서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실제 선택지가 그대로 어디 있다? 규정의 사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 규정을 공부할 때는 뭐까지 공부하면 규정 공부하고 플러스 뭐까지? 사례까지. 신경을 쓰시면 아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어문 규정 안에 있는 사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겠죠. 어문 규정 안에 사례가 있는데 사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문 규정은요. 훨씬 공부하기 편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제가 올해 2019년도에 가르친 학생 중에서 1차 붙은 세무직 1차를 붙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사례를 디립담기. 선생님 저는 오직 사례만 공부하겠습니다. 95점 맞았습니다. 국가직에서. 땡큐죠. 이쁘잖아. 제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제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은요 점수가 나왔어. 그럼 제 입장에서 굉장히 기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 95점 받아서 1차 합격했습니다. 엄청 기분 좋더라고. 솔직하게 엄청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죠? 엄청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저에게서 배우신다면요. 합격하실 거고요. 저는 여러분이 합격하면 엄청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같이 열심히 하자는 얘기죠. 같이 열심히.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독해가 이렇습니다. 하나는 문학이고 하나는 독서. 이 독서거든요. 독서인데 제가 뭘 집어넣냐면 요번에 특이한 게 뭐였냐면요. 이게 화법 지문이거든요. 화법 지문 엄청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자 독서 한번 보겠습니다. 독서.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문학. 지문 길이 한번 봐주십시오. 짧죠? 솔직히 수능보다 훨씬 짧지 않습니까? 특히 소설은요. 인물만 확실히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거창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황순호님의 목넘이 마을의 개라는 작품 몰랐어도 이 소설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읽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자 우선 참고로 여러분들 소설은요. 뭐 위주로? 인물 위주로 확실히 잡으십시오. 인물만 동그라미. 그럼 내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인물 방앗간에 터진 두 면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방앗간 속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움직이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것을 흰 짐승인가 보다. 그렇죠? 자 분명히 그놈의 신둥이 걘가 보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쥐어들었고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장면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읽고서 동네 사람들이 개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신둥이 개라는 개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불이 켜졌습니다. 불을 어디 켜졌다는 거야? 저기서 눈이 딱 띄었다는 것을 불이 켜졌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산개론이구나. 아, 산에서 사는 개인가? 아무튼 주인이 없는 개. 아무튼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 약간 쫄은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갓난이 할아버지 주인공입니다.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 걸음 더 쥐어들었습니다. 눈앞에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이 새파란 불은 결국 뭐? 산개 그 눈을 말하는 거겠죠.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습니다. 문득 갓난이 할아버지 이런 새파란 불이는 눈앞에 있는 신둥이 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몸에서 나오는 불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신둥이 개는 뭐다? 새끼를 뱉네. 임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새끼를 뱉다고요.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 흘러 지나는 게 있었습니다. 짐승도 새끼 뵌 것을 참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결국 갓난이 할아버지는 인정이 좀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쓰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때 누군가에서 입에 쏙 때려라 하는 고람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음 순간 갓난한 할아버지 양 옆 사람들이 욱 개를 향해 달려들면서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무슨 말? 동시에 탁 됐죠. 그와 동시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종아리 곁을 새어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신둥이 개가 빠져나갔다고요. 누굴 통해서? 갓난이 할아버지의 종아리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입에서 누가 빈틈을 냈어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거 누구야? 그거 누구야?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습니다. 아주바니 왜다래? 하는 것이 뭐다? 동장내 절갑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꼬지른 거야. 나쁜 놈이네 이거. 됐죠? 에이 아주버님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1번으로 토속지면서 억센 삶의 현장 맞죠? 신둥이에게 새파란 불은 삶에 대한 욕구입니다. 새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갓난이 할아버지께서 생명에 대한 외경 맞죠? 다음 몇 번? 4번이죠. 동장내 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갓난이 할아버지 행동의 동조? 그래, 저 할아버지처럼 생명에 대한 외경심 나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바니 왜다래? 라는 것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꼬지르는 거라고요. 이르는 거라고요. 이게 왜 행동에 동조하는 겁니까? 오히려 비판하는 거죠. 됐죠? 다음 몇 번? 4번. 솔직히 거창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배웠다고 해서 문제 풀고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틀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자, 제가 꽤 오랫동안 공무원 애들을 가르쳤는데, 공무원 수험생들을 가르쳤는데, 수험생들 거의 대부분 다 20대거든요? 물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 수능세대입니다. 제가 분명히 무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에 독해? 수능보다 쉬워. 자신을 가지십시오. 이 정도의 수준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 읽어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은 뭐냐면 해결책인데 지문은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꽤 많은 문제, 많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국가적인 기준을 했을 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런 문학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뭐 된다? 낯선 지문을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원리. 자, 흔히 말하는 자, 문학의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장르별 뭐는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냐면 장르별 지문 접근 원리. 얘는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르칩니다. 저는요. 이거. 낯선 지문을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원리. 지문 접근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질문들은요, 그냥 가볍게 그냥 동그라미씩 이런 질문들은요, 동그라미 몇 개 치면 충분히 답 찍고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뭐 이런 것들이야. 자, 실제 여러분들 이 외에 낯선 지문을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원리를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요. 자, 제가 제목 하나만 써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는 알아라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지문이었는데. 자, 제목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국가직 12번 문제거든요. 국가직 12번 문제. 신동엽님의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 다시 한번 누가 썼다고요? 신동엽님이 쓰셨습니다. 신동엽 알죠? 있습니까? 신동엽님이 쓰신 제목이 뭐냐면은요.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제목입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여기에서. 제목을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제목을 갖고 있는 시를 아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수험생,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이 시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 못까지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근데 문제는 맞습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를 감상하는 낯선 지문을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지문 접근 원리를 갖고 계시면요.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해석이 가능해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문학, 독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문 접근법만큼은 반드시 저에게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지문 접근법을 배워가시면은요 문학은 무난합니다. 됐죠? 자, 또 특히 올해는 좋았던 게 뭐냐면 서울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원래 문학이 현대문학사 같은 서울시만의 문제 나오거든요. 다음 중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서울시만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안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점점점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즉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공무원 시험의 독해 파트, 즉 문학이나 독서 파트는요. 뭐가 똑같다? 수능 시험과 똑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난이도는 훨씬 더 쉽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 기본적으로 뭡니까? 처음 본 작품들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으면 굳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점수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문학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문학 뭐가 중요하다고요? 낯선 지문을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원리. 지문 접근법 장르별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게 독서 파트는 독서는요. 비문학. 근데 저는 이게 독서 파트에다 뭘 집어넣냐면 문제물이 총 4개거든요. 첫 번째 화법, 장문,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 형식에 해당되는 문제. 신기하게 올해는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이 화법 있지 않습니까? 자, 화법 파트가 국가직이 3문제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지방직에 2문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독서 파트, 이 화법, 국가직 3문제, 지방직 2문제. 이야, 엄청 비중이 큰 겁니다. 이거.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화법이나 장문도 나름 신경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이거 완전히 뭐가 똑같습니까? 수능과 똑같죠. 수능에도 화법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화법 문제 아닙니까? 장문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가 장문 문제 아닙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실제 수능식의 문제입니다.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계속 그럴 겁니다. 독서와 문학, 흔히 말하는 독해. 아까 제가 비중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비중도 엄청 큽니다. 국가직 지방직 50% 둘 다 넘었습니다. 됐죠?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써놨네. 자, 제일 앞에 아무튼 있는데 50%가 넘습니다. 둘 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만 국가직 지방직에 비해서 훨씬 더 비중이 적었죠. 근데 아무튼 자, 이 독해 파트가 점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고요.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요.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암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직접 낯선 지문을 읽고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서 문제 풀 수 있을 테니까 자, 해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 뭘 써봤냐면은요. 이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고요. 이건 뭐냐면은 지문, 글자 수입니다. 글자 수. 저 이거 잘하거든요. 국가직 가장 적은 지문 글자 수가 372자입니다. 가장 많은 게 864자더라고요. 지방직 287자, 가장 많은 게 807자. 서울시는 비문학 독서가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 나왔어요. 딱 한 문제. 434자.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지문 길이가 깁니까 짧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864자라고 해도 기껏해야 한 3문제 또는 3단락 또는 4개의 단락입니다. 3개 또는 4개 문단.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독해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다? 시간 줄이기입니다. 시간 줄이기. 왜? 지문은 길이가 짧은데 그래도 읽어야지만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미리미리 독해 파트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낯선 지문을 읽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만이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알겠죠? 아무튼 이것도 대책입니다. 자, 독서 파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 접근 원리는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낯선 지문을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원리를 갖고 있으면요. 어떤 지문, 어떤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문제를 맞힐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요거 독해 파트에서는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낯선 지문을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원리. 지문 접근법은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독해 파트에서는요. 시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문제를 몇 번 만에 풀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알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우선 간단하게나마 출제 경향 및 대책을 설명해봤고요. 자, 2장입니다. 마무리 합격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서 배우든 배우지 않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공무원 시험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그 방향은 일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우선 기간, 공부 기간이 7월부터 2019년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4월 4일 날 있는 국가직 시험을요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 자 과전 총 이 3개입니다. 개념편, 문제편, 정리편인데 정리편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근데 반드시 개념편과 문제편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잘 보십시오. 개념도 크게 2개입니다.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거든요. 됐죠? 요거 하면 기본서가 끝납니다. 요거 2달, 요거 2달. 정확히 넉 달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 문제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기출문제풀이는요 2달. 단원별 모의고사도 2달. 한 달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실제 잘 보십시오. 자, 요거 하면은요 이게 정확히 언제냐면 2월에 끝납니다. 단원별 모의고사까지. 그럼 동형 모의고사거든요. 9까지. 3월 달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4월에 국가직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4월과 5월 준비해서 6월에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커리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개념편과 문제편 잘 공부를 하면 충분히 점수가 만들어지는구나 이 말입니다. 괜찮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념편과 문제편. 개념편은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요 2개가 다시 한번 뭐 정리? 기본서 정리. 하는 거고요. 정리가 끝났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기출문제,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의 동형 모의고사 문제 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년 3월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4월에 국가직 시험 반드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했습니까? 2020년도 학습 전략을 설명해 봤습니다. 됐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꽤 길게 여러분들 강의를 찍었는데, 여러분들 잘, 요거 잘 보고, 2020년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 있다라는 거, 그 방향을 잘 배우시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2020년도 반드시 공무원이 되시길. 알겠죠?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